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35편 태조실록을 편찬하다. 서기 1408년에 노비 출신 호군 모긴해가 태종의 부마 조대림을 끌어들여서 일으킨 이른바 모긴해 옥사는 그 처리 과정에서 국왕인 태종과 간관들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이제 죄상이 드러났으니 당장 모긴해를 시가로 끌고나가 능지처사하도록 하라. 전하, 모긴해의 사형 집행을 서둘러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평양군 조대림의 행동에도 수상쩍은 대목이 없지 않사오니 조대림과 모긴해를 대질시켜서 수범과 종범을 가려야 할 것이옵니다. 바로 이 대목. 그러니까 대사헌 맹사성이 사건의 진상을 다시 조사해서 조대림과 관련된 의혹을 밝히자고 나섬으로써 태종의 분노를 촉발시킨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긴해에 대한 형집행을 멈추고 재조사를 해봤지만 조대림에게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결국 태종의 분노가 폭발하고 맙니다. 드디어 모긴해를 죽이고 그 자식들도 교살하였는데 문무백관들을 모아 형의 집행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우사관 서선, 지사관 박고, 우정원 이한유를 순금사에 가두고 맹사성 등에 대하여 국문을 하도록 하였다. 평양군 조대림이 본래 지은 죄가 없는데도 맹사성 등은 수범과 종범을 가리자고 했다. 이것은 왕실의 부마인 조대림을 죽임으로써 왕실을 약화시키려고 꾀하였으니 저자들을 모질게 매질해서라도 지은 죄를 토설하게 하라. 신문을 하다 설령 그들을 죽이더라도 상관없으니 모약 왕실이라는 네 글자를 토설하게 하라. 맹사성 등에게 혹독한 고문을 가해서라도 모약 왕실, 즉 자신들이 왕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모의했다는 사실을 자백받으라. 태종이 이러한 영을 내린 것이죠.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당시 병석에 누워있던 원로문신 권근이 간신히 몸을 추슬러 나섭니다. 주상 전하, 지금 대간이 평양군 조대림을 다시 힐문한 일로 옥에 갇히고 엄한 국문을 당한 끝에 결국 모진 매를 못 이겨 모두 승복하였으니 이는 심히 애석한 일이옵니다. 맹사성 등이 평양군 조대림과 관련하여 재심을 주장한 것은 간관으로서 그 직책을 다하고자 한 것이옵니다. 어찌 다른 마음이 있겠사옵니까? 지금 이 일을 듣자오니 전하의 성덕에 누가 되어서 후세의 비난을 남길까 두렵사옵니다. 하여 병든 몸을 일으켜서 죽음을 무릅쓰고 상언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간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나 원로 문신의 호소에도 태종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맹사성, 서선, 박안신, 이한유 그리고 맹사성의 장남 맹기미를 모두 극형에 처하도록 하라. 임금은 또 백관으로 하여금 시가에 모이도록 명하고 나서 중관을 보내어 형의 집행을 독촉하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서로 돌아보며 얼굴빛을 잃었다. 사건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태종의 측근으로서 왕자의 난때 충성을 바쳤던 이숙번이 나섭니다. 전하, 맹사성은 언관으로서 국가를 위하여 그 직임을 다한 것뿐이옵니다. 이것을 죄로 삼아 극형에 처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경은 대신으로서 마땅히 초연한 입장에서 사사로움이 없이 처신해야 하거늘 어찌 남의 지도를 받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신이 젊어서부터 전하를 따랐으니 전하께서 신의 마음을 잘 아실 것이옵니다. 신은 누구의 지도를 받은 일도 없을 뿐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사옵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신등에게 무엇라 이르셨사옵니까? 모집 매 밑에 무엇을 구하여 얻지 못하랴 하셨사옵니다. 맹사성이 심한 고문을 받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하여 모약왕실이라는 조사에 승복한 것이온데 지금 이를 근거로 삼아 극형을 가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옵니다. 주상 전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을 기어코 사형에 처하시려 하신다면 신은 머리를 깎고 벼슬을 떠나 아예 도망을 치겠사옵니다. 이처럼 반대 상소가 이어지자 태종은 지신사 황희에게 재상들의 주청을 제지하지 않았다 하여 꾸짖었다. 권근이 병든 몸으로 가마를 타고 달려와 다시 고하자 영의정부사 하륜, 좌정승 성성린, 영삼군사 조영무 등도 대궐들에 나와 맹사성 등의 극형은 불가하다고 아뢰었다. 주상 전하, 맹사성은 모반을 한 것도 아니며 무고를 한 것도 아니옵니다. 다만 공사를 처리하다가 실수를 한 것인데 극형을 당한다면 이것이 어찌 정리에 맞는 일이라 하겠사옵니까? 신은 일찍이 동방에 전하와 같은 성군은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사온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사옵니다. 신료들의 반대가 이처럼 거세지자 태종의 기세가 한풀 꺾입니다. 이 과인이 본시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야 경들도 이미 알고 있는 바가 아니던가. 그러나 반복해 생각해 보아도 맹사성의 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허나 경들이 이렇게까지 가하니 과인이 우선 생각을 좀 해보겠다. 주상 전하, 지금 각사의 관원들이 이미 시가에 모여 형을 집행하려고 하옵니다. 서둘러 어명을 내려 중지시키지 아니하시면 맹사성 등을 구제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이 일은 사안이 지극히 중하고 또한 과인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가볍게 뒤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군주가 혼자서만 국가를 다스릴 수 없으니 경들의 말을 따를 것이다. 경들도 왕실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모하라. 결국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사헌부 대사원 맹사성은 장 100대를 때려 한 주의 향교로 유배하고 사관원 우정원 박안씨는 영덕현으로 귀양 보내고 그 나머지 간원들은 모두 석방하였다. 이 사건은 목인해라는 관노 출신의 무신이 태종의 21살짜리 젊은 부마 조대림을 회유해서 영모죄로 얽어매려다가 들통이 난 해프닝성 사건이었지만 그 처리 과정에서 맹사성을 중심으로 한 간원들과 국왕인 태종이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조선 초기 간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되새겨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서울대 규장각 강문식 연구사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또 유교 정치 자체가 아무리 태종이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유교 사회고 유교 정치를 추구를 하는 시기였고, 그리고 또 태종도 그런 말에 과거에 합격했던 그런 유학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대놓고 언론을 막을 수는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노예적으로는 이제 언론을 간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이 이제 그 세밀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다르게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런 원칙은 서 있기 때문에 그거에 깃대서 이제 하는 거죠. 관원들은 이제 자기 이제 소신 발언할 수 있는 거고, 안 들어주면 나간다, 이렇게 하는 거. 태종 역시 유교의 정치 이념을 지향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왕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국왕에 대한 간언을 수용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한계를 지닌 왕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금주령에 관한 기사가 태조 때부터 고종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도 태종 재위 기간에만 금주령 관련 기사가 41건이나 발견이 됩니다.
그중 한 기사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감찰 정여와 원욱이 수원으로 파견되었는데 수원부사 박강생이 정여와 원욱을 정자에서 맞이하여 염소를 잡고 술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활시위를 벌여놓고 관역을 세우고는 기생을 불러 가무를 즐기면서 활쏘기 시합을 벌였다가 발각되었다. 헌사에서 이들에게 죄주기를 청하였다. 전하, 정여와 원욱은 지방 수령의 비행을 교찰하는 직임을 띠고서 파견된 관리들이옵니다. 더구나 농사철을 맞이하여 금주령이 내려진 때에 스스로 금령을 범해가면서 도리어 수령과 더불어 음주가무에 빠져 불법을 행히 싸웁니다. 청하옵건대 율에 의하여 엄하게 논조하시옵소서. 결국 정여와 원욱은 금주령을 어긴 죄로 파직을 당합니다. 조선시대의 금주령은 홍수, 가뭄 등의 천재지변이나 국상을 당했을 때 근신하는 차원에서 내려지기도 했지만 술을 빚느라 곡식을 낭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주령이 내려지면 모든 국민이 일시에 술을 끊었을까요? 이게 얼마 만에 맛보는 탁주 맛이야? 어이 주모! 여기 막걸리 한 대만 더 내오시게나. 자, 탁주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금주령 풀리니까 그냥 주모 얼굴에 한박꽃이 피었네 그려. 아니, 싸구려 막걸리 팔아서 푼돈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한테 술을 못 팔게 하면 뭘 해서 먹고 살란 말이야. 그래도 그 사이에 안 굶어 죽은 걸 보면 용하단 말이야. 금주령 내린 기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다고. 삭바느질도 했지, 김맥이 품팔이도 했지. 근데 금주령이 내렸어도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다 마신다면서? 우리 같은 탁주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나 금주령이지. 고관대작들은 집안에 술독 만들어놓고 끼리끼리 청주 내와라 소주 내와라. 에휴, 말해서 뭐래. 실제로 세종 7년의 왕조실록 기사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임금이 술을 금하라고 명하고 사원부의 장무관을 불러 일렀다. 금주령을 시행하였더니 단지 탁주를 파는 사람만 잡혀올 뿐이므로 과인이 어제 이 금령을 해제하였다. 그런데 야밤중에 술에 취해서 피리를 부는 자가 있다 하니 이것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고종 14년의 기사를 보면 간관이 올린 상소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하, 금주령은 흉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사와 관련되므로 유사의 신하들은 마땅히 이 일을 지켜 행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나 사대부들의 집에는 술독과 술항아리가 서로 접해 있고 세력 있고 부유한 집들은 큰 규모로 술을 빚는 일이 흔하옵니다. 간혹 적발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단지 격가지들일 뿐이옵니다. 나라의 법이 귀족들에게는 시행되지 않고 유독 천한 사람들에게만 시행되어서야 되겠사옵니까? 권세 있는 집안과 벼슬하는 집안에서 금주령을 어긴 사례가 적발되면 무겁게 죄를 줌으로써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경계토록 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조선의 임금들 중에서 금주령을 가장 강력하게 적용했던 왕은 영조였습니다. 영조는 국가의 제사인 종묘 제례 때에도 술을 사용하지 않고 발효 음료를 올릴 정도였는데요. 영조 38년에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사원 남태회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전하, 남병사 윤구현은 나라에서 음주를 금하고 있음에도 날마다 술에 취해 지낸다는 말이 낭자하옵니다. 금주령이 내려진 때에 이와 같이 법을 능멸하는 무엄한 사람을 요직에 그대로 둘 수는 없사옵니다. 청컨대 파직하시옵소서.
임금은 파직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금오랑에게 명하여 그를 잡아오도록 하였다. 관리가 윤구현의 집에서 술 냄새가 나는 빈 항아리를 가지고 와 임금 앞에 들이자 임금이 크게 노하여 친히 윤구현의 목을 베었다. 영의정 등 삼정승이 구원하려 하였으나 임금이 답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파직하였다. 그런데 영조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정조는 금주령이 별 실효가 없다고 판단해서 신하들의 금주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음주에 대해서 매우 관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성종 4년에 한명회는 금주령과 관련해서 임금에게 조금은 독특한 주청을 해서 관철시켰다는 내용이 실록에 올라 있습니다. 원상 한명회가 아뢰기를 무사는 자고로 술을 마신 뒤에야 활을 잘 쏘는 법인데 지금은 금주령 때문에 사람들이 활 쏘기를 좋아하지 않으니 청컨대 활 쏘기 할 때에는 술을 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면서 전규하기를 다만 아주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금하라라고 하였다. 세종 때에는 계주윤음이라는 계몽책자를 인수해서 배포했는데요. 음주가 곡식을 허비하고 위엄과 예의를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술 때문에 부모 봉양을 망각하고 남녀 간의 부도덕한 관계를 조장한다는 내용을 음주의 해독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태종 9년 1월 18일 전라도 도관찰사 윤향이 임금에게 상평보 설치를 건의하는 계문을 올립니다. 전하, 신이 생각하옵건대 수재와 한재는 일찍이 요임금과 탕임금도 면하지 못했던 천재이옵니다. 하오나 흉년을 구제하는 방책은 인력으로 가히 할 수 있는 일이옵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의창과 상평창은 천고에 바꾸지 못할 좋은 법이온데 국가에서는 의창은 설치하였사오나 상평창의 법은 아직 시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신이 처음 이곳 남쪽 지방에 와보니 그해 여름과 가을에 가뭄이 심하여서 백성들이 한 말 정도의 양식도 없어서 흩어져 도망하는 자가 끊이지 아니하였사옵니다. 다행히 전하로부터 진율하라는 어명을 받고 신이 창고에 곡식을 내어 구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율하여 한 사람의 백성도 굶주림에 쓰러져 죽지 않도록 하였사옵니다. 신이 그때 일찍이 상평창에 계책을 올렸사오나 마침 태조 대왕의 국상을 당하여 조정의 의논이 미칠 겨를이 없어서 채택되지 못하였사옵니다. 이제 절약하여 쓰고 저축한 것을 가지고 면포 500피를 구하여 돈에 여러 고을에 나눠주고 이름을 상평보라고 하였사옵니다. 가을에 곡식이 흔할 때에는 면포 1피를 주고 곡식값을 2말로 계산하여 거두어들임으로써 백성의 용도에 편리하게 하고 봄에 곡식이 귀할 때에는 면포 1피를 받고 곡식 2말을 내주어서 백성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였사옵니다. 흉년에는 백성들에게 내어주기만 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렸다가 법에 따라 거두어드릴 것이옵니다. 이리하면 수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1만석을 거둘 수 있을 것이오며 백성이 온전히 그 이익을 받게 되오니 나라에 어찌 유익함이 없겠사옵니까? 다만 세월이 오래되면 감사와 지방수령이 이 제도를 폐지하고 행하지 아니할까 두려울 뿐이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전라도의 관찰사로 부임한 윤향이라는 사람이 의창과 상평창의 제도를 활용해서 백성들의 생활고를 해결했던 성공 사례를 보고하고 이것을 확고하게 제도화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우선은 의창에 관해서 규장가 강문식 연구사와 국사편찬위원회 김현영 연구원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의창이라는 거는 뭐 보통 환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일단 기본 자금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흉년에는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추수하면 돌려받는 그것이 이제 의창이죠. 저 주로 이제 봄에 춘궁기에 빌려주고 가을에 돌려받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빈민 구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이제 요거하고 비슷한 성격이 사창이라는 게 있는데 의창은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사창은 지방의 사대부들이 운영을 해요. 근데 그건 이제 그 대신 아주 저리로 그거는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걸 때 저리로 이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게 사창이죠. 이 의창에서 이제 그냥 무료로 주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환국으로 되는데 환국이 초기에는 그런 구휼 기능 충분히 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로 가서 말기로 가면서 이게 실제로 곡식 나눠주지도 않으면서 또는 아주 나쁜 곡식을 나눠주면서 가을에 엄청 많은 세금처럼 돼버렸죠. 부가세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환곡의 폐단이 많았는데 조선 전기의 의창은 그런대로 구휼 기능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창은 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해뒀다가 흉년에 방출해서 빈민을 구제해오던 제도인데요.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한나라 때에 창설돼서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널리 행해진 것으로 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성종 5년에 종전의 흑창을 의창으로 계칭해서 실시됐고요. 조선 왕조로 이어진 것이죠. 실제로 조선 건국 초기의 실록 기사에도 의창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태조 2년 4월 27일 의창에 곡식을 내어 가난한 백성을 진율하였다. 태조 3년 4월 11일 도당에서 소를 올렸는데 각 주연의 수령들이 농사를 제대로 권장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모두 궁핍하게 되었으니 각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놀고 있는 사람은 농사에 돌아가게 하고 식량이 없는 사람은 먼저 의창의 곡식을 나눠주도록 어명을 내려달라고 주청하였다. 이 본래 의창은 빈민 구휼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이문을 남기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와는 달리 앞에서 강문식 연구사가 거론했던 사창이란 지방의 사대부들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제도로서 약간의 이자를 받는다는 점이 의창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창 제도는 세종시기인 1448년에 가서야 시험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전라도 관찰사 윤향이 절약해 쓰고 저축한 것을 가지고 면포 500피를 구해 상평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상평창 하면 물가를 조절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상평보는 또 무엇일까요? 상평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상평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상평창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곡식을 넣어두는 창고죠. 상평보는 물가 조절을 상평이라고 하는 건 물가를 조절한다는 거거든요. 봄에는 곡식이 귀하니까 그때 풀고 가을에 곡식이 흔하니까 그때 사들이고 그게 이제 물가 조절 기능인데 상평보라고 하는 거는 이 배 포목이 화폐 기능을 했으니까 포목을 가지고 일정한 포목을 준비를 해뒀다가 그걸 가지고 가을에 사들이고 또 봄에 곡식을 풀고 배를 화폐를 받아들이고 해서 이제 물가를 조정하는 기능이 강한데요. 이 전라도 관찰사의 이 상평보 설치 기능은 그런 물가 조정, 일시적으로 그쳤는데 물가 조절 기능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서 곡식값이 떨어졌을 때 관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여서 비축해 놨다가 흉년에 고가가 오르면 시가보다 싸게 방출함으로써 가격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상평창인데요. 이 상평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곡식을 사들이는 데 필요한 기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기금, 즉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상평창 운영을 위해서 조성한 펀드를 일컬어서 보배 보자를 써서 상평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왕조 교체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제대로 시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흉년이 계속되고 이렇게 해서 민생의 불안 원인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국가에서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 이제 제기될 때 이제 단순히 이제 그 구휼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그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로서 이제 상평보를 설치하죠. 이 상평보라는 게 결국 상평창의 자본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금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조절을 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세종 18년에도 충청감사 정인지가 흉년구제의 방책으로 상평창의 시행을 건의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상평창이 제도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꽤 걸렸던 모양입니다. 태종 9년 8월 10일 하륜을 진산부원군으로, 이설을 영의정부사로, 그리고 조용무를 우정승으로 임명하노라. 유양을 참찬의정부사 겸 사헌부 대사원으로 임명하고, 이조 판서에는 윤저, 병조 판서에는 이기령을 임명하고. 이날 태종이 고위 관리들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간을 좌군 도총재로, 황희를 참지 의정부사로 임명하였으며 김알로에게 광산군을 제수하였다. 안등을 지신사에 임명하고 세자빈객 청성군 정탁과 서천군 한상경, 개성군 인해, 검교 판한성부사 조용을 고쳐 경영관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예문관제약 변계량을 동지 경연사에 임명하였다. 관리의 임면권이야 국왕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필요성이 있어서 태종이 인사를 단행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이날 저물녘에 하륜이 대궐에 나오자 황희가 그를 맞이하면서 대뜸 이러한 발언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번에 진산부원군이란 자코를 받으셨으니 경아드립니다. 헌데 이번 인사는 다름이 아니라 내 선을 위한 것입니다. 뭐라? 내선이라 하였는가? 그렇습니다. 전하께서 분명하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선, 내부 사람에게 지위를 물려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종이 다시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대체 주상 전하께서 뭘 하셨는지 사실대로 고해보시게. 전하께서 내리신 교지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 병술년에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려 했으나 대신들이 중지하기를 굳이 청하고, 또한 불추한 무리가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과인이 우선 선의의 뜻을 정제시키고 사정을 엿보았던 것이다. 헌데 근일에 이르러 또 재변이 이어지니 과인이 정사를 듣지 않고 세자로 하여금 큰일을 환장케 하고자 한다. 하여 대신과 더불어 선의에 대한 일을 깊이 의논하고자 했으나 만나지 아니한 것은 대신들이 반드시 반대하고 나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한 대신이 능히 어린 임금을 보호해 사직을 편안히 한 사례도 있으니 과인이 비록 물러가 후궁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어찌 종사를 돌보지 않겠는가. 군사 문제 등 중요한 결정은 전부 과인이 맡을 것이며 사람을 쓰는 일 또한 친히 과인이 맡아 할 것이다. 만일 우리 태조께서도 의례년 당시에 차라리 이방석에게 전의를 하고 물러나 후궁에 계셨더라면 우리들이 마침내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다. 어찌 무인의 변이 있었겠는가. 전의하고자 하는 과인의 계책은 이미 결정이 되었다. 장차 재상이 나서서 여러 번을 청한다 하더라도 과인은 결코 뜻을 꺾지 않을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제2차 전의소동이라고 일컫습니다. 당연히 대궐에 들어갔던 하륜은 깜짝 놀라서 말렸겠지요. 주상 전하, 전하께서
또 선의를 하겠다 하시오나 세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옵니다. 신료들과 백성들은 물론이고 중국에서는 또 오죽 놀라워하겠사옵니까? 과인은 이미 결심을 굳혔다 했는데 어찌 중지하라는 것인가? 전하,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까닭 없이 내선을 한 군주는 없었사옵니다. 지난 고려왕조 때 오직 충선왕과 충수광만이 이를 행하였으나 그 바람에 부자지간에 오히려 틈이 생겼을 따름이옵니다. 전하께서는 천성이 순수하시고 지극하시며 세자께서도 어질고 효성이 지극하니 비록 고려의 왕들에 비할 바는 아니오나 조정이 가득한 여러 신하 중에 어찌 불초한 무리가 그 사이에 섞여 있지 않겠사옵니까? 자칫하면 이들이 교묘하게 틈을 만들어 마침내는 곤란한 일이 생길 것이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옵소서. 과인도 고려의 충선왕과 충수광의 일은 익히 읽어 그 내용을 알고 있도다. 경은 이제 밤도 깊었으니 물러가도록 하라. 그렇다면 태종은 이때에 이르러 왜 또 한 번 불쑥 전의소동을 일으켰던 것일까요? 기존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치사 연구들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2차 전의소동을 크게 봐서는 1차 전의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런 1차 때도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신하들의 어떤 반대 상소 이런 것들을 끌어내므로써 이 태종 자신의 어떤 권위랄까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고 더불어서 이제 이 반대파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시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태종 자신도 지난번 병술년에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려고 했지만 대신들이 중지하기를 굳이 청하고 또한 불초한 무리가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과인이 우선 선의의 뜻을 정지시키고 사정을 엿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해서 그때 결심했던 전의를 이제 다시 실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황희를 통해서 발표한 태종의 교지 중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제1차 왕자의 난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때 만일 우리 태조께서도 당시에 차라리 이방석에게 전의를 하고 물러나 후궁에 계셨다면 어찌 무인의 변이 있었겠는가? 태조 이성계가 당시에 일찌감치 왕위를 물려주고 뒷전으로 물러나 있었으면 자신이 방석 등 어린 동생을 죽이는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글쎄요, 그의 이 발언을 진정성 있게 여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1차 소동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 날부터 전의를 반대하는 대소신료들의 상소와 상언이 쏟아져 나옵니다. 영의정부사 이서, 좌정승 성성린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들에 나와 상소하였다. 전하, 전의를 거두시옵소서. 전의를 거두시옵소서. 과인이 세자에게 선의하고자 해 길이를 택했는데 이제 그날이 가까워 왔노라. 선의에 대해서는 과인이 문헌 통고를 읽고 대강 선의하는 예를 살펴보았느니라. 허니 경들도 또한 예법을 참고해 선의에 관한 일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준비하라. 전하께서 선의를 하시겠다는 교지를 내리신 것이 이미 신등의 마음에 어긋났사오니 신등이 물러가서 의정부와 더불어 함께 의논한 다음에 아뢰겠사옵니다. 그러나 대신들이 의정부와 의논한 결과 역시 그 내용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상 전하, 주나라 문왕은 향년이 97세였고 무왕은 80이 가까운 나이에 세자로 있었사오나 후세에는 문왕과 무왕을 성인으로 일컫습니다. 이 어찌
만세에 본받을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전하의 춘추가 아직 왕성하시고 세자의 나이는 20이 채 못되었사온데 전하께서 선의를 행하고자 하시니 어떻게 이 사실을 중국에 알릴 것이며 인심은 또 얼마나 놀라겠사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의의 뜻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거두어 주시옵소서. 전하! 대간이 또한 상소하여 그 불과함을 다투어 말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물리치고 듣지 않았다. 그런데 제1차 전의파동 때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1차 때에는 왕권을 아예 통째로 세자에게 물려주겠다고 했던 데에 비해서 2차에서는 스스로 후궁으로 물러나 있되 중요한 국사, 특히 군사에 관한 일은 직접 챙기겠다고 천명했다는 점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태종은 군 지휘 체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동안 병조에서 군정을 총괄해 왔는데 임금이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준 다음에 친히 군정을 맡고자 하여 이렇게 명하였다. 지금의 병조는 유신들이 그 자리를 모두 채우고 있으니 군사를 지휘하기에 마땅하지가 않다. 이를 고칠 것이니라. 그리하여 찬성사 이천우를 도진무로 임명하고 도총재 박자청을 상진무로, 풍산군 심규령을 부진무로 삼았으며 상호군 차진함 등 27명을 진무에 임명하였다. 태종은 자신이 뒷전으로 물러나고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면서 그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유학 선비들이 맡고 있던 군 지휘권을 왕실의 종친인 이천우와 무신인 박자청, 심규령 등에게 맡기는 등 병권을 보다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입니다. 태종이 병권, 즉 군사 지휘권에 어느 정도 집착을 보였는지 훗날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도 군 지휘권을 자신이 거머쥐고 있었던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1차나 2차나 태종 스스로는 실제로 권력을 내놓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죠. 결국 전의를 하고 나서도 세종대도 몇 년 동안, 20년간인가요? 거의 그 죽을 때까지 병권은 내놓지 않았죠. 그런 점에서 봐서 태종은 전혀 권력을 내놓을 생각은 없는데 이 전의 파동도 일종의 이 자기 주변의 권력 떠보기 그런 차원에서 시도된 게 아닌가. 1차 선의 파동에서 충분히 자기 그 반대 세력들을 다 적발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 그렇게 오래 그대로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태종이 전의를 표명한 지 사흘째가 됐습니다. 이서, 성성린, 하륜, 이무, 조영무, 이숙번, 유양 등이 대궐에 나아갔다. 유양과 이숙번이 문을 밀치고 바로 들어가려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유양이 궁궐들에서 통곡을 하였는데 그 소리가 임금에게까지 들리었다. 임금에게 조영무가 아뢰었다. 대저 인정이란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을 의리로 삼는 것이옵니다. 지금 주상께서 병을 칭탁하여 선의하시고 그것을 명나라의 조정에 아랜다면 이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옵니다. 과인이 병이 있어 선의하려 하는데 경들은 어찌해 과인더러 병이 없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반드시 베개에 엎드려 약을 먹어야만 병이라 말할 수 있는가? 신은 생각하기를 전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석에 눕고서야 병이라 칭할 수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전하, 차라리 옥자에 계시면서 미세한 사무는 세자를 명하여 처결하게 하시옵고 큰일은 마땅히 전하께서 스스로 청단하시면 될 것이옵니다. 무엇보다 선의를 하시려면 명나라 조정에 먼저 알리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명나라에다 과인의 병을 알리고 약재를 구해 보내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태종과 신료들 사이에 선의를 하겠다느니 해서는 안 된다느니 하면서 한동안 밀고 당기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태종이 세자에게 전의를 하겠다는 뜻을 언제 왜 거두어들이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는지
거기에 대한 별다른 기사는 올라있지 않은 채 그냥 슬그머니 복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1차에 비해서는 크게 소득은 없었다. 물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긴 하지만 간혹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왔거든요. 이숙범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살 되면은 그때 가서 물러나도 된다. 그러니까 물러날 시기가 정해지게 되는, 의도치 않게. 그럼 이때 태종이 아마 한 40대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그럼 몇 년 안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물론 이숙보는 순수하게 이제 좀 말리는 입장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그래서 1차만큼 그렇게 소득은 없었다. 강문식 연구사의 얘기 중에 이숙번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다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숙번이 임금을 면대하여 선의의 그름을 진달하고 속히 복귀하여 조회와 정사를 보도록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과인이라고 어찌 오랫동안 왕위에 있는 것을 싫어하겠는가. 허나 하늘에서 바야흐로 천둥과 번개, 가뭄, 홍수 등이 있으니 이 왕위에 있는 것이 하늘의 뜻과 부합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 아닌가. 그럴수록 마땅히 정사를 부지런히 듣고 돌보셔야 하옵니다. 왕위를 넘겨줌으로써 재앙을 극복했단 말은 듣지 못하여 싸웁니다. 그러면 과인이 어느 때나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나이 쉰이 되어야 혈기가 비로소 쇠한다 하여 싸웁니다. 하오니 전하의 나이 쉰이 되기를 기다려도 늦지 않사옵니다. 자, 이숙번이 이 얘기를 했을 때 태종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가 궁금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136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2차 선입파동이 일어났던 태종 9년 8월이면 우리 나이로 40을 넘긴 시점이었습니다. 태종은 이때까지 왕권을 넘기겠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을 텐데요. 눈치 없이 이 이숙번이 50세가 되면 모를까 지금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50살이 되면 물러나시오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태종이 괘씸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겠지요. 나중에 태종의 최측근이었던 바로 이 이숙번이 또한 숙청을 당하는데요. 글쎄요, 이때 50세 운운했던 불경스런 발언도 조금쯤 빌미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어찌됐든 태종의 제2차 선의소동은 1차에 비해서 별로 큰 파장을 끼치지 못한 채로 잠잠해져 버립니다. 아마 신료들로서는 겉으로는 선의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내심으로는 태종이 무엇을 노리는지 권히 꿰고 있고 뭐 또 선의소동이야 하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뒷말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태종 9년 8월, 태종 이성계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 매우 역사적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임금이 영춘추관사 하륜과 지춘추관사 유관, 그리고 동지춘추관사 정의호와 변계량을 불러 대궐에 이르게 하였다. 부르셨사옵니까, 주상 전하? 오늘은 과인이 실록 편찬에 관해 지시할 일이 있어 경들을 불렀습니다. 실록이라 아시오면 무슨... 그대들은 조선의 신하들이 아니오 우리 조선을 세우신 부왕이 승하신 지가 1년이 지났으니 이제 태조 강헌대왕의 실록 편찬에 착수해야 하지 않겠소이까. 진산 부원군에게 태조실록 편찬에 대한 지획을 맡길 터이니 편수에 착수하도록 하시오. 어명대로 추진하겠사옵니다, 전하. 태조실록 편찬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감으로써 드디어 조선 왕조실록 탄생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륜이 어명을 받고 나와서 장모사관을 불러 지시하였다. 태조 대왕의 실록 편수 작업을 시작할 터이니 그대들은 임신년부터 경진년까지의 사관 사초를 빨리 수합하도록 하라. 우선 태조 재위기에 사관들이 기록했던 사초들을 수합해서 실록 편찬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보다 먼저 조선시대 실록 편찬에 대한 과정을
국사편찬위원회 김현영 연구관으로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태조, 정종, 태조실록까지는 좀 실록 기사가 뒤시기보다는 풍부하지는 못합니다. 조금 요약돼 있고 하는 건데요. 세종 때 그래서 실록이 이렇게 소략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기사를 좀 자세하게 하자. 그래서 광기사, 기사를 넓히자. 그래서 이제 시정기라고 하는 것이 편찬이 됐는데 승정원의 주서들이 승정원 일기를 쓰는 정도의 승정원 일기 정도의 기록을 쓰는 것들이 뭔가 하면 사관들이 있는데 사관들은 개인적으로 가장사처 집에 그거는 이제 비밀리에 인물에 대한 평가들이 있고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건 비밀로 자기가 집에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기관이나 모든 사건에 대해서 매일매일 승정원 일기처럼 기록을 하죠. 그래서 한 왕이 죽으면은 다음 왕 3년상이 끝난 직후에 실록청이 개설이 돼가지고 실록청에서 사초하고 시정기를 토대로 해서 실록을 편찬을 하죠. 그런데 태조실록의 편찬 과정은 그 시작이 수월하지 못했습니다. 변계량 등이 춘추관에 모여서 실록 편수의 사목들을 의논하게 되는데요. 실록을 집필하게 될 기사관들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예전 사기를 보건대 모두 그 편찬 작업이 3대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조인 고려 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데 태조실록을 어찌 오늘날에 편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명이라 하여도 아니 되는 것은 아니 되지요. 우리 춘추관에서 상소를 올려서 태조실록 편찬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기사관들이 실록 편찬의 최고 책임자인 하륜에게 이 사실을 고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하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상소를 하여 주상 전하께 실록 편찬을 중지할 것을 청하려거든 반드시 예전의 법들을 미리 잘 상고하도록 하시오. 예전의 역사 기록은 모두 사군 때에 이루어졌잖소. 근거 없는 말로써 실록 편찬에 차질을 빚는 것은 옳지 않아요. 태조의 옛 신하들이 바로 그 태조대왕의 실록을 찬수한다. 후세에 이것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런 말 마시오. 태조 때의 일들을 한때 사관으로 있었던 자가 어떻게 다 갖추어 기록하였겠소? 마땅히 옛 신하였던 원로 문신들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 그 본말을 갖추어 기록하여 실록을 만들어야 마땅한 일이오. 현재 임금에 대해서도 대간의 신하들이 그 과실을 꺼리지 않고 말하고 있지 않소. 나는 지금 태조실록을 편수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소. 하륜이 이처럼 역정을 내자 기사관들이 이번엔 실록 편찬의 감사관으로 임명된 성성린에게 몰려가서 태조실록 편찬을 지금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성성린도 그들의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의논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으니 늙은 신하인 내가 알 바가 아니오. 내가 비록 감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원래 주상전하의 명령이 따로 없었으니 실록 편찬을 중단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소. 전하께 올릴 상소문을 작성하는 것은 그 책임이 사관인 그대들에게 있으니 알아서들 하시오. 그렇다면 대체 성성린이나 하륜 등의 원로 대신과 이 젊은 기사관들은 어떤 문제를 두고 이처럼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강문식 규장각 연구사와 김현영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차피 이 시기에 실록을 편찬하게 되면은 하륜을 비롯해서 개국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이제 얼마나 공정하게 쓰여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왕대로 두 대 내지 세 대가 지난 후에 해야 된다.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정종 태종이었기 때문에 3대가 지난 후에 2대가 지난 후이긴 하지만 그래도 횟수로 18년밖에 안 됐으니까 좀 문제가 있다.
계속 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이 시기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조선시대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상당히 논란이 커지죠. 전왕의 사초나 시정기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아직도 권력자들이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사초를 인용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계속 사화가 일어나는데, 역사사처 사화가, 그게 이제 사초를 가지고 사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하들은, 그러니까 3대가 지난 다음에 하자, 새 왕이 죽은 다음에, 그러면은 권력자들이나 관계 있는 사람들이 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또 어떻게 되면은 기억력이 없고 사초들이나 시정기가 뭐 제대로 갖춰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직후에 편찬한 제도로 했는데, 역사는 공정하게 기록돼야 할 텐데 태조 이성계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다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태조의 통치를 제대로 평가해서 기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사관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륜 등은 예전 다른 나라 국왕의 실록들도 모두 사군 때 이루어졌다라고 맞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군이란 다름 아니라 사왕, 즉 바로 뒤에 왕위를 이어받은 임금을 일컫습니다. 태조실록을 태종 때 펴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